먼저 일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MBS 13일에서 15일 진행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계엄 이후 이 MBS 조사에서는 첫 역전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확연히 바뀐 여론의 변화가 탄핵소추 가결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뭐 한쪽으로 확 휩쓸려가는 그런 쓰나미 같은 그렇죠. 여론 상황이었어요. 예, 속수무책 이게 무슨 일인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한 달여 지난 뒤에는 오히려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뉴스 캐비넷 나와서 분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신박하다. 역시 예, 역시 배추도사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역시 왁스왕이다. 예, 예. 왁스왕이다. 왁왕. 네. 예. 근데 이제 보수층의 결집, 예. 보수 기반 붕괴를 우려하는 8년 전에는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 그건 안 돼.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되면 안 돼. 하는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는 좀 더 원인이 민주당 쪽에 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원인이 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헛발질이죠. 네, 말하자면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죠. 예. 그래 이제 뭐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될 거야.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고 예.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주목을 하는 건 저는 2030 세대가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아, 2030.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30대가 떠나는 특히 남자들이겠죠. 예. 떠나는 이유가 이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연령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제가 젠더 문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여성가족부 폐지도 있었고 맞아요. 또 병사 월급 인상도 있었고 또 우리가 2030 세대를 신안보 세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신안보 세대 그게 지금 강전의 묘사가 보이는데 저기 2030 그 조선일보 매일신문에도 나오겠지만 조선일보 기사에 제가 또 코멘트를 달았어요. 맞습니다. 저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른바 지금 군을 작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내정 간섭이 아니라 아니 한미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에는 상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어요. 주한 미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대를 완전히 작살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마치 뭐 확성 같은 것도 외환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거 보고서 좋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김정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지금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루비오잖아요. 그렇죠. 루비오가 그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김정은 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최근에 뭐 VOA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무부랑 상당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VOA의 보도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고. 좀 이동재 앵커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색깔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이 되냐 네.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론으로 좀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뭐 막 이렇게 감싸는 뭐 여론도 여론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하는 그 여론이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된 조사인데 이게 15일이 윤 대통령 체포가 된 날이에요. 근데 보통 여론조사 하시면은 마지막 날 데이터는 잘 수집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그 여론이 뭐 부분적으로는 들어갔겠죠. 예. 부분적으로는 들어갔겠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더 결집이 될 거예요. 보수정도 결집하고 민주당도 길을 쓰고 그러니까 이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또 반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죠. 심지어는 예. 앞서 한국갤럽에서도 이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무려 신뢰하지 않는다가 불신이 74%였어요. 신뢰도가 15밖에 안 돼요. 네. 그 이야기는 공수처가 이렇게 체포영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여론이 보수층이 좀 더 이 상태에서 더 결집하는데
이 원인을 제공을 해주겠죠. 네. 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또 공수처의 아버지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민주당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쯤 되는 건가? 그 지금 민주당에서 그 동안에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공수처가 생기면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형 비리가 일시 없어질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너무 비리비리하니까 민주당조차도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나중에는 계속 특검 얘기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민주당에서 특검을 이야기를 할 때는 공수처를 먼저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공수처 패싱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실패하니까 그때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뭐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 하고서는 너네 이번에도 두 번째도 실패하면은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는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두 번째 체포영장으로서는 집행을 했지만 향후에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공수처를 가만히 두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공수처가 결과적으로 인력이 적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네는 뭐 원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기네가 이제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경호처가 한 200명 정도 그때 있었다라고 하고 경찰 한 120명 그리고 공수처 30명 정도에서 1차에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갔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다. 공조수사본부라는 거를 꾸리고는 있습니다만 공조수사본부가 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름만 지은 협조, 거죠. 예. 협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그분에 대해 경찰이 바로 그때 체포를 하려고 했어요. 현행범으로. 네. 근데 공수처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끝나고서는 이제 실패하고 돌아와서 경찰에서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아쉽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포영장 집행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수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자기네가 대등한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해서 어떤 뭐 지휘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게 보기도 어렵거든요. 수사지휘권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밖에 있는 뭐 사람들, 지지자분들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수준으로 끝냈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그리고 경호를 뚫고서는 그냥 관절 무단 침입한 네.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있고 5호 경비단이 셀프 승인 논란도 있었고. 그건 이제 예. 뒤에 얘기하려고 그렇죠. 빼놓고 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은 이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인력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공수처에게 인력을 추가적으로 줄 것인가 이건 여야 없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멸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이거를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한 체포영장을 반드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체포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아까 이제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의 민심, 그러니까 체포 과정에서 이게 과연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적절했느냐, 뭐 적부심 얘기를 떠나서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심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초점이죠, 핵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가 아니라 예. 자 체포는 자 지금 공수처는 체포했다. 체포를 하고서 지금 문제 해결이 됐나요? 그러고서 이제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가서 질문지가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무렵만 하도록 100페이지인데 네. 지금 200페이지래. 2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진술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일반인이 가더라도 자기의 이 처벌, 네. 자기의
이 운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 또는 수사 입맛대로 다 예예하고 수긍을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수사를 왜 받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건, 예, 누구나 방어권이 있으니까 저도 잘 수긍하지 알고 않죠. 있어요. 예, 저도 예. 잘 알아요. 제가 뭐 다 미주알 고주알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200페이지 이상 그러면 검사 출신의 이 방송 출연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요. 네, 한 페이지에 질문이 한 5개 들어간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200페이지면 1000개 질문이잖아요. 네, 뭐가 1000개죠? 그럼 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것부터 다 질문하나요?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당신이 정말 내란 수괴가 맞아? 내란 생각하고 일을 저질렀던 거야? 당신 그 과정들이 내란인 거 알아?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질문 질문 예. 2개면 돼요. 네, 근데 1000개의 질문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예. 200페이지짜리 뭐 질문지를 준비해놨다 이 얘기를 계속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게 공수처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아. 그렇죠. 지금 준비 다 되어 있어. 왜냐하면은 자기네가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는 다 했는데 피의자가 오지 않고 있을 뿐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근데 이 200페이지라는 것이 아마 뭐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고 저렇게 대답했을 때는 저쪽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00페이지였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기소가 되었고 재판도 하고 있는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말은 이제 누구누구가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200페이지 거의 뭐 대부분 소진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듣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것은 체포영장 한 장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질문을 하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당신이 피의자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뭐 누구에게 뭐 조지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서 뭐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쭉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서는 예라고 부를 때는 뭐 가로 넘어가고 아니오라고 부를 때는 나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질문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 얘네가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구나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인정신문 그러니까 뭐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도 안 하고 나중에 뭐 날인도 안 했다라는 것들을 문제되는 것처럼 지금 또 뭐 몇몇 언론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맞아요. 그것도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피의자의 권한이고 진술 거부권도 당연히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몇몇 언론은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되게 큰 혜택을 준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도 예, 그랬었어요. 예. 뭐 그냥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예. 거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뭐 저는 이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만 저한테도 변호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변호사님이라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그러면 뭐 윤석열 씨, 피의자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게 엄청난 혜택을 준 것처럼 마치 막 크게 보도를 하고 된장찌개를 대통령이 말은 안 하더니 본인이 먹을 메뉴는 직접 고르더라 이거를 하는 건 굉장히 선정적이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 피의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언론 플레이가 좀 너무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플레이도 사실 해본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공수처가 수사 경험도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가 좀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분석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왜 지금 이런 여론이 나오고 예.
보수층들이 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느냐. 물론 뭐 그것이 가표질과 우리가 너무 단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떠나서 이 수사라는 것이 과연 정치적인 의심을 안 사는 것이냐,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마치 뭐가 응징하듯이 이것은 죄가 나왔을 때 그것도 각 개인에 따라서 그거는 처벌과는 별개로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지금은 뭔가 대통령을 잡았네, 체포했네, 응징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 처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에서 이야기하는 게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로 도피할 수 있습니까? 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지 아니죠.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구속이 중요한 거예요. 구속이 중요한 건데 구속 여부가, 이거는 이른바 소정도예요. 소정도. 소는 소명. 죄가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구속을 하는 건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또 하나 뭐냐면 증거 인멸할 수 있는 도망.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봐라. 몇몇 보도에 따르면 관절을 떠났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걸 도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버리는 거죠. 자, 도주설도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 저 사람은 예. 저 사람은 응징을 해야 될 대상이지 법적 잣대를 들이댈 차원이 아니다. 이런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말씀 꼭 드려드릴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게 위헌과 위법 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놔두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외환이라는 것,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시될 수밖에 없냐면, 외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을 보실 거예요. 확성기에 자꾸 초점을. 저는 오히려 주목하는 게 분쟁 지역에 파병을 했다.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예. 정황단을 보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파병도 아니고 그냥 분석하는 인력을 보낼까 말까 했던 거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 이건 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국정원 인력이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또 인근 국가의 나토나 이런 국가에 가서도 이런 협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외환이다? 그러면 지금 합참 의장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인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전혀 확인조차도 안 해주고 있는데 무인기를, 평양 무인기를 지금 외환으로 넣어놨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합니다. 이거 엄청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정도, 저는 이 심각성은 지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뭐 정보사 요원들의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그 인력을 구성해 놨는데 이게 다 드러나 버리면은 그 인력은 이제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제 소장님 하신 말씀에 왜 제가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되냐면, 더군다나 무슨 방송 동접자가 많다고 뭐 어쩌고 하는 그 유튜브의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어느 대사관으로부터 들었는데 한동훈에 대한 뭐 사살조 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 어느 대사관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큰일 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국가가 그런 정보를 대한민국의 공식 채널도 아니고 거의 민주당 의원들이 줄을 서서 그 방송에 출연하기를 원하는 특정 채널, 또 편향된 그 채널에 누군가에게 정말 세어 나가서도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을 했다?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부인했다 사과까지 했잖아. 예. 근데 사실 그 얘기를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건 본인도 완전히 팩트 체크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서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왜 국회에까지 불러왔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공수처의 아까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수처의 아버지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도 공수처가 이렇게 똥볼 차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공조수사본부 쪽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당과 공조본의 가교 역할,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본인 SNS에 아예 크게 막 광고를 해버렸잖아요. 나뭐 전화기 불러도록 했다 예. 그랬잖아.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빨리 소환해 갖고는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정말 이거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과 공조본 사이에서의 메신저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나 얘기 듣고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의 누군가가 야 한번 너가 경찰 간부 출신이니까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그리고 경찰에서는 의원님이 당에다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메신저라잖아요. 그냥 내가 경찰로서 후배한테 뭐 술자리에서 뭐 어떻게 돼갑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아하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상식 의원이 그런 SNS에 글을 쓰고 나중에 삭제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지금 공수처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오늘 대통령 어젯밤이죠. 체포영장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대통령 측의 신청이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렇게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20일 정도의 시간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열을 그리고 검찰에서 열을 조사하고 어차피 기소는 검찰밖에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검찰에서 기소할 거다라고 공수처에서 먼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직접 수사권을 법상 가지고 있는 경찰은 단 한 번도 대통령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 측에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고 꾸리긴 했습니다만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만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도 역시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영장 전담 판사라든지 그리고 이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기각한 판사들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1심, 2심 대법원에 갔을 때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증거를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그런 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기관의 안위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참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각하고 경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찰 측에서는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주제가 많아가지고 여론조사 좀 뒷부분에 다시 이제 수사 이어가도록 하고 여론조사 앞부분에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중요하니까 이게 제가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조사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MBS죠. 28% 나왔어요. 28% 이 부분 먼저 봐야 되는 게 지난주보다 3%가 하락했습니다. 30%가 깨졌어요.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도 5%가 나왔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 28%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 48%보다 현격하게 또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분석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안 돼라고 하는 정서가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한 극도의 경계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일종의 리스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무런 이런 리스크가 없는 대선 후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거의 어느 한 후보가 유력하지 않은 상태로 무기력하고 그러면 야권의 거의 유일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MBS에서 28%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 교체 여론이 48%면은 48% 내지 그 이상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추세예요. 추세가 그 이전보다도 점점 이 차기 정치 지도자가 약화되고 있어요. 예. 그 왜일까?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는 37%였던 이제 39%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 1월 7일부터 9일 조사에서는 32%로 많이 떨어졌네요. 예. 7% 포인트, 예. 5% 포인트가 빠졌어요. 5% 포인트.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 이유는 이건 이제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러면 중도층에서 또는 민주당 지지 쪽에 가까운 쪽에서 더 결집이 됐다면 적어도 현상 유지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1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한 이 속도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적어도 확인이 되고 대선 여부에 출마 여부에 대한 것이 결정돼야 된다. 근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아, 예. 아무래도 조금 민주당 쪽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로 보여요. 어떤 발언을 하느냐? 지금 앞서 이제 강선희 변호사 얘기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2월 초까지 변론 기일 결정했는데 3번 더 추가를 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거 보니까 지금 2월 말에 판결이 나온다. 그리고 그 판결은 인용이다. 대선 4월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예. 대선 4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은 확인조차 못하고 대선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든. 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국회 탄핵소추단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정청래 의원이죠. 예. 정청래 의원은 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서 정청래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빨리 속도 내라. 속도 안 내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 예.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고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지어 미국조차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속도를 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최대 목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체포가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내란죄에 대해서 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적으로 수사기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판단을 받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내란죄가 그대로 들어있다면 헌재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헌재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그 내란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수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이미 국회 측의 대리인단이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 신청 지금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15명 신청했다가 뭐 철회를 하고 이러면서 5명으로 지금 줄여 있는 상황인데 헌재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형사사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 건데 내란죄를 이렇게
빼버렸기 때문에 뭐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중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아까 그 MBS 네. 요거 저는 어느 부분을 봤냐면 1월 둘째 주에 이재명 대표 31% 그리고 1월 셋째 주에는 28% 3%포인트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 주에 어차피 민주당 이재명밖에 없으니까 그 국민의힘이 1월 둘째 주에는 오세훈 7, 홍준표 7, 그쵸. 한동훈 5, 안철수 4, 23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31 그리고 4명 합쳤을 때 23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조사는 이재명 28이잖아요. 김문수 13,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합치면 32예요. 그러면 이재명 28%보다 그 국민의힘 후보 4명을 합쳤을 때가 더 높은 거예요. 32%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딱 일주일 사이에 그 국민의힘 후보가 4명을 합쳤을 때 이재명 대표와 그 7%, 8% 포인트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4% 포인트를 이기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장관이 좀 이렇게 굉장히 존재감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보수 결집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원래 이재명 대표는 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김문수 장관 좀 말씀 여쭤볼게요. 이번에 첫 등장했어요. 첫 등장했는데 13% 나왔습니다. 13% MBS에서 13% 나왔고 홍준표 시장이 8%, 오세훈 서울시장이 6% 나왔습니다. 이게 첫 등장에 13% 이거 파괴력이 상당한데 김문수 대망론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한 20%까지도 저는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20%. 예. 근데 이제 김문수가 왜 떠느냐? 예. 본인이 나 뜨고 싶어야 할 때는 안 떴어요. 예. 근데 지금 왜 떴냐? 2명 이후로 뜬다.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 예. 한 명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띄운 김문수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띄운 김문수다. 왜? 지금 제일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친 윤석열 좌표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국회에 나와가지고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도 나 사과하지 예. 않습니다. 나 김문수예요. 이름 뭐예요, 당신? 국적이 어딥니까? 왜 국적 물어봐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 뜨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20%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할게요. 8년 전에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 어느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홍철민 후보. 홍준표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우리 강변이 해줬어요. 셋다 나왔고 안 됐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배추도 쌤이 알려주세요. 물론 배추도사도 맞고 배추도사는 이길 수 있는데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 누구냐? 김오동표예요. 김오동표.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이게 결합이 되긴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무조건하고 속도를 높이는 건 뭐냐? 이게 지금 탄핵 정국이 4개월을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개월 뒤에 2개월 만에 탄핵이 결정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4월 달에 대선이에요. 예. 그러면 이른바 4월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잡을 수 있다. 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많은 또 시청자분들은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은 요지경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권을 잡는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가정.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제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탄핵소추 가결도 막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도 잡고 있거든요. 자, 검사가 굉장히 의기충만한 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는 내가 끝까지 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 탄핵. 탄핵.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무소불위입니다. 우리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뭐 관련해 갖고는 계속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 탄핵을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첫 번째 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아예 출석을 안 했었잖아요. 시간 벌기죠 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탄핵을 시켜서 가결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나 몰라라.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들은 일단 직무 정지를 시키는 과정을 탄핵이라는 정말 그 비상수단을 써서 해놓고서는 그냥 자기네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하나씩의 빌드업을 해갔었던 건데 너무 비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수사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재명 말씀하세요. 대표? 네, 이재명 대표 말씀하세요. 수사가 아니라 이제 항소심,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그래도 이제 우리 보수층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그나마 좀 속 시원한 뉴스가 어제 나온 게 항소심 재판부가 먼저 요청을 해서 그 재판부에는 3월 한 12일 정도까지 아예 신건을 배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물론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근데 원래대로면 2월 15일에 끝내야 되는데 2심 그렇죠. 3월이 얼마입니까?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2월 15일에 항소심 그리고 5월 15일에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월 23일에서야 첫 번째 공판기일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사건은 더 이상 지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겠느냐, 그냥 뭉쓰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좀 재판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건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배당을 안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8번의 기일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는 1월 23일만 잡혀 있는 거죠. 그날 이제 본인과 변호인들이 출석을 하면은 쭈루루룩 재판 날짜가 잡힐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래도 아마 증인 신청을 또 무더기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도 본인들이 그 했던 얘기가 1심 판결에서 다르게 판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법원에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모든 증인을 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중에 일부만 받아주고 그리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3월 중순까지 그 사건을 안 받겠다는 거 보면은 좀 빠르게 그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심이어서 더 이상 증인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 잡혔다라고 그냥 공지라고 그날 선고를 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 때 우리 다 봤잖아요. 왜 이 사람 대법원 올라갔는데 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그러면 그날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류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상 빨리 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한 달 안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소심만 빨리 진행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윤곽근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는 뭐 제가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제 포착해서 추론 분석을 하는 거니까 민주당은 지금 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2월 말에 결정이 돼버리고 만약에 대선을 간다고 버리면 3월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뭉개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윤곽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일정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느냐, 예. 변호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조대원 변호사도 있고 또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정상명 변호사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배진환 변호사도 있지만 저는 윤곽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된 대응,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께도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헌재법상 윤곽근 변호사가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재법상 180일이 이제 보장이 돼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보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예, 이제 뭐 결정이 명시가 돼 되죠. 있잖아요. 네. 180일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써 있긴 하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봐서는 굉장히 신속한 결론을 내려는 것 같은데 또 이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1심 사건 2년 네. 2개월 걸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심 사건 지금 1심 후에 원래 3개월 이내 하도록 이건 강행 규정인데 그러니까 아까 180일은 임의 규정이라고 치고 이거는 강행 규정인데 같은 자 때문에 이거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되는데 뭐 사설 뭐 선고 사설에서도 2월 15일 이전에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네. 그 안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2월 15일까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그 증인 신문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을 때 보통은 한 4주에서 6주 뒤로 선고기일을 잡거든요. 근데 뭐 빠르게 해서 막 2주 정도라고 해도 이미 1월 23일이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재판부가 신권의 배당을 안 받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은 2번에서 3번 정도가 맥시멈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증인 신청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2월 15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누구를 부를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증인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민주당이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뭐 탄핵을 했었던 거 그리고 특검 발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당 전체가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을 탄핵심판 법정에 세워서 그 민주당에서의 지난 과정들 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그렇게 하고 당신은 수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형태들의 좀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생중계는 되지 않습니다만 녹화해서 그걸 다 자료를 언론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직접 보실 만한 권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만약에 출석할 수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아니 29번 탄핵 왜 했냐 이런 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재판부의 의지에 달린 건데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최근에 보면서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잣대가 공평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그제 변론 종결됐는데 이게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입니다. 5개월 꽉 채웠고요. 그다음에 이거 문영배 헌재소장 지금 권한대행이죠. 이분이 재판이 늦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선고 기일은 또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이야말로 이거는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출근 하루 만에 그냥 탄핵해버린 건데 이게 5개월이나 걸릴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그런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장님께 요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천지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7.8%짜리 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11.7% 상승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14일에서 15일 조사한 결과인데 이거 47.8%가 나왔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수 기반에 대한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 심리인데 포비 안 돼 하는 그 심리인데 그렇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상계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유를 내건 것은
도무지 지금 국정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비상계엄이 준전시 상태고 비상사태잖아요. 그죠? 네. 그 핵심은 사실은 탄핵 빌드업이에요. 자,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와이프도 특검이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의 국정 운영은 힘든 것이고 수족이 다 잘라내져서 국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금 줄 탄핵 상황일 것 같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국정이 마비되는 상태 아니냐. 그렇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에 연결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온갖 부정선거 군이 투입되고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반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안 좋습니다만 내란죄로 몰아가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상계엄이 과했다라는 것과 내란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 쪽으로 가던 방향은 야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란죄로 지금 집중이 되는 이유는 뭔가? 아, 보수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적폐청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8년 전에. 예. 적폐청산 때는 찍혀서 나가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 그 정도 차원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많게 봐도. 근데 내란이 되면요. 군도 다 엮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 세력이 다 엮일 수 있습니다. 카톡 검열이 전용기 의원 이야기가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곤란해. 이건 우리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어. 우리에게도 화살이 날아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방송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하는 이 확장성이 거의 한 50%까지 나올 거다. 그게 지금 방금 전에 새벽에 발표됐던 47.4% 지금 8%. 예. 48% 47.8%. 예. 그러니까 이 47.8 48%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치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지난 대선에서 아, 그것보다 높았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그 득표율과 비슷해져.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 수치하고 비슷했던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오늘 약간 좀 주제가 뒤섞여 버린 것 같아요. 앞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다루다가 뒤에 수사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면서 약간 뒤섞인 바가 좀 있는데 이제 검찰에 관해서 저는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하고 대검에 많은 사건 지금 가 있어요. 일단 전화기 불났다는 그 이상식 민주당 의원, 네. 그다음에 국수본 관계자, 익명의 알 수 없는 국수본 관계자. 지금 직권남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동훈 처장, 우종수 국가본부장도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윤 대통령 사건도 만약에 만약에 뭐 구속 기소를 한다면 공수처가 10일 후에 중앙지검으로 넘겨야 되는데 구속을 그렇죠. 한다면 10일 후에 중앙지검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이후라도 이제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게 중앙지검인데. 이창수 검사장이 귀환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지금까지 고소 고발이 된 이런 오동훈 공수처장 등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한 가지만 좀 검찰에서 좀 속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 그래서 공수처가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해도 본인들이 열을 조사하고 검찰에서 열을 조사하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중에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두 기관이 모두 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서 조사를 하면서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건들을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고 법에서 이렇게 정해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그 통신 기록 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를 아직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전화기가 불이 났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은 이제 영장을 통해 갖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통화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 워낙 그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직접 할 것처럼 했지만 공수처에서 기록 보내달라라고 처음부터 요청을 했잖아요. 경찰과 검찰이 요청을 하니까 경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첩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선의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전국 검사장들께 드리는 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썼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결국 법상 우리가 수사를 서류는 공수처에 보냈지만 그 내용은 그거였어요. 기소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최종 지휘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러 좀 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뭐 대통령 쪽 편이고 뭐 경찰과 공수처는 민주당 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저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검사들 탄핵했던 거에 대해서 네. 그 국회 측에서 대리인단들이 너무 허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헌재에서 뭐 각하할 수 있다라는 형태까지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국회 측에서 오히려 뭐 서류도 안 내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좀 빠르게 판단을 해줘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검찰뿐만이 아니죠. 뭐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진수 위원장을 포함해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지금까지 방송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이 공평함, 공정함 이런 부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절차가 재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완전 정정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도 좀 신속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사 탄핵 부분이나 아니면 이진숙 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부분도 이거 하세월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 이런 헌법 재판에 관해서는 지금 하세월인데 이런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하세월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일반인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배추도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미국이라고 하는 국제적 관계 또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의 위험 요인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서 저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너무 걱정입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방송 배종찬 수장님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단어 하나를 잘못 말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시고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말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분심이 아닙니다.